안녕하세요, 아르프스 여러분.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PPT 말고 워드로 찾아보게 됐어요. 이제 그 종길 주장님께서 이제 재무제표 본목을 올려주셨는데, 일단 그분이 이제 국가에서 그 인증한 라이센스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 말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을 일단 먼저 들으시고요. 저는 그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야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 이제 자세히 막 읽어 다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종길 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가 그런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약간 그 학문을 따지자면은 이제 종길 주장님이 하신 거는 이제 과학이라면 저는 이제 공학의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이 현금성 자산, 뭐 단기금융 상품 이런 거는 뭐 넘어가고요. 첫 번째 매출 채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은 사실 중요한 게 여러분들 그 뭐랄까나 거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현금 거래를 요즘 많이 안 하지 않나요? 보통 카드로만 결제를 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신용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매출 채권이 이꼬를 거의 매출액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할수록 많아집니다. 매출 채권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세건이 단순히 많냐 적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게 이 매출채권이 회수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와 이제 거래처가 재무적으로 튼실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수가 정상적으로 꾸준히 잘 되는지는 매출채권 회전율을 분석함으로써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거래처가 재무적으로 튼실한지는 대손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사례에서도 보시겠지만은 같은 업종이더라도 매출채권 회전율과 이제 대손율이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이제 대손율이 적은 기업들은 이분들은 이제 거래처를 되게 건강하고 이제 재무적으로 튼튼한 거래처를 많이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손율이 적고 매치채권 회전율이 높은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런 걸 분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제 대손 충당금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대손율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팩토링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좀 이제 뭐야 작은 부분, 미시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팩토링 계약이라는 게 원래 이게 그거예요. 설명 보면은 이제 기업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매출 채권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당장 돈 필요하니까는 이제 뭐 5천 받을 거 4,800만 받을 테니까는 빨리 돈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서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만약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다면은 팩토링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팩토링 계약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은 재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제 사람도 그러잖아요. 빚이 많으면은 약간 야 그 뭐지 김땡땡아 내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원래 받아야 될 거 조금 깎아서 받을 테니까 빨리 돈을 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야 치킨 한번 사줘. 내가 치킨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치킨 사줘. 내가 그 퉁쳐줄게. 이러면서 퉁친단 말이야. 약간 퉁치는 게 팩토링 계약인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재무적으로 안 좋고 기업이 지금 되게 조급하구나를 나타내는 게 이제 팩토링 계약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진짜 좋은 사업이고 이따 아니면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팩토링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팩토링 계약이 생겼을 때 보통은 악재지만은 그 사업을 분석해 보면은 그걸 호재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다음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모든 기업이 다 중요하지만은 특히 유통업이나 제조업은 재고 자산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를 분석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만 5천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 해요. 그리고 이게 기업이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부품도 같은 회사에서만 이제 받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한테 공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은 훨씬 많겠죠. 그것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간의 관계나 이제 제조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요. 원재료의 가격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원재료 가격 추이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뭐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뭐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예를 들어 뭐
아니, 하나 설명드리자면은 뭐 전기 배터리 뭐 이런 수소 뭐 이런 테마에서 뭐 흑연이라든가 그런 원재료라든가 또는 이제 요즘 또 유가가 또 되게 말이 많은데 유가 분석이라든가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아, 이제 미청구공사 미수금, 미수수익, 미청구공사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미수금은 원래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돈, 그죠? 근데 매출채권과 다른 점은 매출채권은 기업의 본 활동, 영업 활동에서 못 받은 거라면 미수금은 그 외 영업 활동 외에서 못 받은 돈이고요. 미수수익은 기업이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돈, 이것도 똑같지만은 뭐죠? 음, 어, 네, 그 차이점이 저 순간 오타인 줄 알았는데 미수금은 이제 주로 거래거든요. 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제 못 받은 돈이라면 그 미수수익은 용역을 제공한 뒤에 못 받은 돈. 이라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청구공사는 미수수익과 비슷하지만 이제 1년 안에의 단기 미수수익은 미수수익이라고 하고 1년 이상의 장기 미수수익을 미청구공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용역을 1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가 이제 건설업이나 이제 조선업 이쪽이 많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주업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 미청구공사가 이제 수주업을 분석하는 데는 정말 핵심 계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청구공사와 부채, 이자 보상 배율, 현금 흐름표를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수주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은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미리 돈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그 기업한테 어필하고 싶은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독점적 지위에 있거나 시장 지배력이 큰 경우다라고 볼 수 있고 값보다는 약간 을의 느낌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의 이제 액수로 그 기업의 좀 업계 내의 파워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가늠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쑥쑥 넘어가고요. 쑥쑥 넘어가고 쑥쑥 넘어가고 이제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그 기술적 분석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연구비, 개발비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바이오도 마찬가지지만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거든요. 지금은 여론이 바뀌어서 안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YG는 연습생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JYP는 이 연습생들을 비용으로 처리한대. 되게 나쁜 거 아니야? 어떻게 이제 그 연습생들을 소모품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당연히 미래의 자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재무제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용으로 처리한 게 아까 그 바이오 분석들 보셨겠지만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보수적으로 이제 회계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JYP가 굉장히 그 회계사들이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되게 부풀리거나 뻥튀기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안 하고 최대한 담백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엔터나 이제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중요한 그런 업종들에서 무형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비, 개발비에 대한 이제 설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부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채는 먼저 차입금인데 그러니까 빌린 돈이죠. 빌린 돈이 사실 그 어렸을 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빚은 안 좋은 거야. 빚이 이제 많으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재무 관리를 공부하면 아시겠지만은 기업의 경영이라는 것은 적절히 부채를 지면서 이제 사업의 레버리지를 키우는 게 바로 기업의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잘 쓰는 게 정말 그 재무 관리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채가 무조건 많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이 부채가 높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사업에 되게 자신감이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부채가 많은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큰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감안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제 뒤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건설업이나 이제 조선업은 그 업종 특성상 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또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가 높다 나쁘다는 업종의 평균으로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분석하려는 기업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비교함으로써 크다 작다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뭐 부채 비율 몇 퍼센트는 많다 몇 퍼센트 적다라고 그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법입니다.
사실 모든 계정이 다 그래요. 모든 계정이 같은 업종에 다 비슷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들끼리 비교를 통해서 맞다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이자를 이제 보상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안 좋으면은 이자도 못 갚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은 사실 진짜 초고수 또는 내가 사실 그 기업의 딸이어가지고 그 기업에 호재가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 정도 급 아니면은 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한 부채 비중이 높은 건설업,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 보상 배율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그 제대로 보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지금 재무적으로 안정성 있나 그걸 봐야 됩니다. 넘어가고요. 예, 쭉쭉쭉 넘어가요. 이거 전환사채랑 이거 뭐 그 신주 인수권 분사채 이거 재무회계 공부하면서 되게 처음에 짜증났는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은 네, 중요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이제 또 종길 조장님께서 또 설명 잘 해주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 쭉쭉쭉 넘어가서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은 아까 말씀드린 선급금의 반대예요. 상대방이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리 돈을 주는 거는 반대로 내가 그 네가 아닌 내가 독점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갑이다. 내가 시장 지배력이 있고 내가 세다라는 거예요. 선수급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업이 업종 내에서 되게 파워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수금과 선급금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기업이 그 업계에서 얼마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무조건 일방적인 건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뭐 선급금이 이제 높더라도 그 기업이 뭔가 되게 크게 노리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뿌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실력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쭉쭉쭉 이제 증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상증자 말 그대로 돈을 받고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 보통은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가 기본입니다. 보통은 악재라고 보지만 근데 그 투자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게 왜 갑자기 기업이 증자를 할까를 봐야 돼요. 근데 증자를 하는 걸 봐서 이 사업이 정말 전망이 좋아 보인다면 이걸 호재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이 판단은 이제 투자자의 판단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의 투자 실력하고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는 보통 호재예요. 왜 호재냐면 첫 번째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증가하여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 예전에 삼성전자가 200만원, 250만원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더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됐어요. 그게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기본 단위가 200, 250이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나는 300만원치를 사고 싶어. 근데 1.5주 이렇게 못 사잖아요. 비트코인은 그런 게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5만원 단위로 쪼개지니까는 되게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도 있고 이제 소액 주주도 소액 자본이 있을 분들 투자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게 활성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도 이제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왜냐면 이제 주식수가 적으면은 이제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안 일어나니까 왜냐면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요나 공급이든 한쪽이 높아버리면은 거래가 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주식수가 증가하는 것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잉여금이 자본금을 전환된다는 건데요. 보통은 잉여금이 이제 기업의 비상금입니다. 보통 이제 비상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다다익선인데 그걸 이제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자신 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제 그 부인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 이제 그 성차별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남자니까 제가 이제 아내분하고 있다가 쳤을 때 제가 이제 몰래 비상금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얘가 약을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흰 봉투를 딱 꺼내면서 여보 나는 이게 내 비상금이었는데 더 이상 비상금 필요 없어 하면서 이제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돌았나 이게 아니고 얘가 비상금 없어도 잘 지낼 자신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업이 이제 잉여금을 없앤다 비상금을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 얘가 약을 잘못 먹었나가 아니고 되게 물론 약을 잘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투자자의 판단의 투자의 실력인데 어쨌든 되게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이 주식의 주가를 이제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주가를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여러모로 되게 기업한테 좋은 그 이미지를 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을 잘못 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없는 비상금 털어가면서 봐봐 나 이렇게 여유 있어 하면서 이제 허세 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허세는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여러분들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보통은 이제 호재지만 가끔씩 악재인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거 이제 속지 말자. 그걸 이제 가려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 유상 감자, 무상 감자인데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돈을 받고 이제 주식을 회수하는 행위고요. 무상 감자는 돈을 주지 않고 주식을 회수하는 행위, 그냥 뺏는 행위. 그래서 양아치 짓이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 이제 주식이 종이 쪼가리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무상 감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상 감자는 이제 악재고요. 당연히 악재고 여러분들이 악재라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의 주식이 종이 쪼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볼까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연히 매출액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맨날 뒤에서 설명한다는데 그만큼 이제 서로 얽혀 있어요. 이 금융이랑 투자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얽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그 상부상조합니다. 이론을 어쨌든 그 포인트는 실제 돈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출액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CPA 공부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재무 회계상의 이제 수익과 이제 재무 관리상의 그 수익과 세법상의 수익이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회계상의 매출액은 실제 돈의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큰 돈을 다루는 이제 건설업, 조선업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돈의 흐름이. 그래서 매출액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실제 현금 흐름을 비교해 봐야 된다. 이것도 포인트가 이제 금융업의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업종이면 이제 금융수익, 이제 이자수익, 배당수익, 처분이익, 평가이익, 환산이익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게 다 매출액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점, 그게 이제 포인트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다음에 매출원가가 나오는데요. 매출원가 이제 포인트 중 하나는 이 기업이 고정비 비중이 높은가 변동비 비중이 높은가입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다는 것은 그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호황일 때 경제가 호황할 때는 되게 수익이 좋아요. 하지만 이제 기업이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기업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되게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형태고요. 변동비가 큰 기업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 좋습니다. 근데 말만 들어보면 변동비가 되게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기업의 목표가 이제 수익 창출, 그러니까 수익의 극대화라는 걸 비교해봤을 때는 기업은 이 변동비를 눈치를 봐가면서 고정비로 이제 살살살 바꿔간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투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들이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이번에 맞나요? SK하이닉스, LG이노텍인가 그렇게 이번 1차 세미나 때 그 발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주를 막 맡기다가 직접 공장을 개설해가지고 막 제조를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이제 호재로 분류되는 이유가 그만큼 얘네들이 자신감 있고 업종이 앞으로 이제 호황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예측리 그런 예측 때문에 호재를 받아들이고 이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비, 고정비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걸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고요. 마찬가지로 반대로 고정비인데 변동비로 이제 서서히 바꿔간다라고 하면은 기업이 되게 지금 약간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 되게 기업 상황이 안 좋구나라고 이제 반대로 분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쭉쭉쭉 넘어가고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이 진짜 중요해요. 영업이익이 매출액만큼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기업이 이제 주 전공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수 전공을 잘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회계사가 됐어요. 회계사가 됐는데 제가 회계는 못하고 얘들 당구를 잘 쳐요. 그럼 이제 의미가 없겠죠.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회계를 잘해야 되죠. 그것처럼 기업도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높아야 됩니다. 자기가 본 사업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같이 분석을 해보는 게 되게 그 기업의 지금 상황을 알아보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같이 증가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좋죠.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이 경우는 보통은 사업이 확장되는 국면에서 많이 나타나고, 사실 이 부분이 리스크는 좀 더 있지만은 그 주식의 이제 수익면 측면에서는 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지만은 세 번째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요. 세 번째 경우는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제 비용을 줄여서 최적화를 했다는 거냐. 그래서 이게 수익의 최적화를 이뤘다기 때문에 내실을 다졌다는 의미고, 나중에 이제 기업이 호황이 되고 이제 경제 호황이 됐을 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 같이 감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도 굉장히 고수가 아닌 이상 이 기업으로 투자 수익을 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감소하는 경우는 투자하는 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얼마나 이 수익성이 좋고 그 수익 구조가 이게 최적화가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영업이익률로 이 수익의 최적화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종업계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뭐 50%고 누구는 40%, 누구는 10%고 누구는 50%라고 했을 때 이 업종이 많이 호황이 된다면 영업이익률이 50%인 기업이 더 많이 수익을 내겠죠. 더 큰 수익을 받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이 기업의 수익 최적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 판단됐을 때 이왕이면은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쭉쭉 넘어오고요. 쭉쭉쭉 넘어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뭐지, 매출액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현금흐름표인데요. 현금흐름표는 계정이 사실 되게 간단해요.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크게 영업활동 현금흐름, 이제 투자활동 현금흐름, 그다음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제가 기술적 분석을 얘기했을 때 그 기업의 스탠스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기업의 스탠스를 좀 더 편하게 알 수 있는 그 뭐랄까라 그 지표가 이 현금흐름표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기업이 어디서 돈을 쓰고 어디에서 이제 돈을 그 빌려 왔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이 올라가고 투자 재무 이쪽이 내려간 경우, 이 기업은 이제 초우량 기업이에요. 이제 보통은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그 흐름이거든요. 보통 이제 특징은 기업들 대부분 크고 주가의 흐름이 안정적이고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이 초량 기업에 투자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반대로, 반대는 아니고 영업이 플러스 투자 마이너스 재무가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영업해서 번 돈과 빌린 돈을 모두 모아가지고 다 투자를 하는 경우예요. 굉장히 기업이 이제 투자에 힘을 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이 어떤 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 투자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투자자의 판단이고 투자자의 실력입니다. 이게 주가의 변동성은 초우량 기업에 비해서는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잘 투자하면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구조조정 기업, 0풀, 2풀, J 마이너스 이렇게인데요.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과 가지고 있는 투자자산을 처분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장 기업이 투자를 열심히 하고 외양을 확장하는 거라면 이 구조조정 기업은 내실을 다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내실을 잘 다져 놓으면 나중에 이제 기업이 이제 호황이 됐을 때 또는 산업이 호황이 됐을 때 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업이 갑자기 위기가 오거나 또는 업종의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스탠스를 많이 취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인데 보통은 안 좋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건 적자가 났고 투자 자산을 처분해서 돈을 빌리고 이런 경우니까 사실 이제 안 좋지만은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열심히 기업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결국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자 기업들이 약간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가까워졌을 때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법 중 하나입니다. 아까 그 기술적 분석 때 말씀드린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이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탁
닥쳤는데 자본만 주면은 얼마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했잖아요. 바로 그게 이 재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이제 투자했을 때 극복이 가능하다면 이때 투자해서 이제 흑자 전환 때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 투자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이제 투자한 그 세 개 기업보다는 좀 더 리스크도 있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 기업입니다. 영업에 적자가 났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고요.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여자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이 막 초반에 개판이 되면요. 그 일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꾼이 털리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은 미래 성장성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 진영이. 그럴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군사를 다 끌고 와가지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막 그 한 방 펑 붙어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적자 나고 시장도 주체 못해서 미래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빨리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안 좋지만은 역시 이 승부를 통해서 뭔가 위기를 극복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또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위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이제 마지막으로 도산 측정 기업입니다. 다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그래서 영업이 적자고 정도도 이제 좋지 못하는데 마침 스타크래프트 따지자면 이제 병사도 없어. 그래서 이제 빵러시 그러니까 마지막 군사 다 끌고 가서 이제 쳐들어가는 것도 못하는 한마디로 노답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쳐다보지 마라. 3년이 재수없다. 절대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앞서 설명드린 이제 6가지 기업의 스탠스가 이게 매년 이 스탠스가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뭐 초우량 기업이었다가 뭐 내년에 성장 기업이었다 이런 게 있는데 좀 당연히 이 스탠스가 오래 유지될수록 그 스탠스의 성향, 그 스탠스 아까 말씀드린 투자법이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 변동표 하는 건데 자본 변동표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자본 변동표는 결국 주주 입장에서 주주의 몫인 자본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되게 약간 그 소외되고 약간 뭐랄까나 분석을 잘 안 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투자 관점에서는 자본 변동표도 되게 꼭 챙겨봐야 될 그럴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석입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 그 내용들 중에 약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애매한 것들은 다 주석이 이제 때려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이 되게 알짜 정보들이 많고요. 되게 막 그 좋은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도 주석이 되게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서치 분석할 때도 사실 주석을 이제 탈탈탈 털어가지고 다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기업들이 지 하고 싶은 말은 다 주석에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봐야지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기업 자체가 그 기업 상황을 요약해서 써놓은 게 주석이기 때문에 주석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 이 많이 읽어보시는 게 금융 지식이나 또는 이제 투자 실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은 경제신문과 더불어서 같이 꼭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실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